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한강의 노벨상 수상에 대해서 저도 역시 한마디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마디 해야죠. 제가 문학 비평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문화적 활동을 계속 해왔던 사람으로서 제가 파악하고 있는 한강의 노벨상 수상의 의미, 또 한강의 작품 세계에 대한 저의 해석,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옳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켰습니다. 한강의 작품들이 이런 의미구나, 문화사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구나 하는 이야기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강을 이해하는 데는 몇 가지 산을 꼭 넘어야 됩니다. 이 얘기부터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우선 다양한 시점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배운 것은 뭐 1인칭이라든지 뭐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든지, 이 시점이라는 거는 소설에서 한 가지만 있는 거로 배웠지 않습니까? 한강은 전혀 그렇지 않죠. 채식주의자 같으면 이게 옴니버스처럼 세 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세 편 다 시점이 달라요. 앞에는 뭐 남편의 시점으로 나오고, 아마 중간에 몽고반점은 형부의 시점으로 나오죠. 소년이 온다 같으면은 중간중간에 특별한 설명 없이 시점이 확확 바뀝니다. 심지어는 중간에 죽은 자의 시점이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은 뒤에 죽은 자로서 받게 되는 고통 같은 것들을 묘사하는 것까지 나오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8개 정도의 시점으로 표현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동안 상식적으로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달라 버리니까 읽는데 확 이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못 알아먹습니다. 두 번째, 표현의 수려함과 난해함입니다. 이게 이제 노벨상에서 평가를 받을 때 시적 산문이라는 표현을 받았지 않습니까? 언어적 완결성을 취하는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해요. 그래서 표현 자체가 수려하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난해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런 산을 넘어가셔야만 한강과 제대로 만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오늘 좀 드릴 거고요. 한강이 이번에 수상을 하게 된 그 한강의 소설의 세계가 갖고 있는, 저는 이것을 한국의 문화사적 의미라고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것을 세 가지로 딱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앞으로 한국 사회가 문화적으로 어떤 변화를 이룩해 갈 것인가, 그 방향성을 저는 좀 제시한 측면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독서를 많이 하고 싶어 하고 또 독서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김 교수의 세 가지 구독자들 중에 많으시지 않습니까? 독서계의 변화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멋진 문화, 그리고 멋진 독서의 세계로 우리를 들어가도록 지금 한강이 이끌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그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화적 의미를 저는 이렇게 봅니다. 새로운 수준의 컨텐츠 세계가 한국 사회에 드디어 제대로 도래했다, 이것을 한강이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채식주의자는 앞부분 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는 이 채식주의자를 읽으면서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 지금 상영을 했을 때 우리가 정말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너무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기생충을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평범하게 출발을 합니다. 가난, 그래서 일상의 삶의 고통들, 그다음에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계급적인 어떤 차이들, 이런 것들을 그냥 느낄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그러다가 입주가 시작이 되면서부터는 정말 정신없이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상상 초월의 사건들이 막 휘몰아치듯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화에 확 빨려 들어가게 되고, 그 영화에서 보여주는 약간 일상적이지 않은 그런 기이함 같은 것들이 우리를 확 사로잡습니다. 사실은 그 기이함이 굉장히 많은 우리의 일상의 어떤 측면을 상징하기 때문에 특히 이 기생충에 우리가 확 빨려들었던 거 아닙니까? 한강의 채식주의자가 사실은 비슷해요. 주인공이 내가 채식을 할 거야 라고 선언을 함과 동시에 아버지의 폭력적 언사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결국은 나신으로 꽃을 그리고 형부와의 성적 관계, 기타 등등, 이런 엄청난 회오리바람이 불어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역동적이죠. 결국은 이 서사의 높은
깊은 사상성이 있어요. 지금 채식주의자 같으면 결국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윤리적 측면들, 그것이 갖고 있는 허구성, 그리고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 다양한 폭력성들, 그것을 특히 채식을 하려고 한, 다시 말해서 육식을 하는 이 세상에 그것도 하나의 폭력성이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지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 폭력 안에서 어떻게 무너져가고 있고, 또 그 무너져가는 과정에서도 어떤 미래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는 사상사적인 측면에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상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소설에서 표현할 때 상징을 동원해 가면서 엄청나게 휘몰아치는 전개를 하는 이런 방식들입니다. 앞서 말했던 대로 아버지와 가족의 폭력이라든지, 영해가 식물을 지향하는 모습이라든지, 형부의 나신 꽃 그림이라든지, 성폭력이라든지, 정신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들의 등장에서 보여주는 모습이라든지, 이 모두가 거의 회오리바람이에요. 그러니까 한강이 갖고 있는 그 엄청난 사상적 배경이 마치 헐리우드 영화의 화려하고 빠른 전개 같은 그런 표현과 만났다고나 할까요? 저는 그런 느낌까지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BTS를 높이 평가하고 전 세계가 뭐 BTS 광팬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유는 그 가사 안에 들어가 있는 정말 혁명적인 내용 때문에 그래요. 가사 여러분들 상세히 보시면 놀랄 얘기들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죠. 우리를 속 시원하게 해주고, 우리를 용기 갖게 하고, 우리가 그동안 저항하고자 했던 세계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메시지를 던지고, 그런데 그것이 완벽한 멜로디와 비트, 거기에다가 춤을 포함한 표현들, 현란한 춤들이죠. 이런 것들이 하나로 완전히 완성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사상적, 그러니까 내용적인 것이죠. 표현적, 형식적인 거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완결성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완전히 새로운 수준의 컨텐츠 세계를 봉준호 감독, BTS, 그리고 한강 작가 같은 사람들이 이미 보여주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저는 그래서 단언컨대 한국의 많은 예술가들, 많은 작가들이 국제적 수상을 앞으로 계속해 갈 것이다. 이렇게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강의 노벨상 수상이 갖고 있는 의미는요. 저는 이 얘기는 좀 뼈아픈 얘기인데, 한국의 특수성의 논리에서 인류사의 보편성의 논리로 우리의 이야기들을 승화시켜 가버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부정하고 싶어도 아직 한국은 정말 별의별 때 다 진영 논리를 끌고 오는 문화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정치사회가 그래서 우리를 좀 짜증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강은 이 제주 4.3, 광주 5.18 이것을 이제 소설로 끌고 왔잖아요. 기존의 해석은 당연히 진영적이었어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반민주적인 그런 세력들의 폭력에 의해서 시민들이 학살됐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계승하는 게 민주주의의 과제이고, 뭐 이런 식의 생각이 주류의 생각이었죠. 물론 그 반대에서는요, 제주 4.3이라든지 광주 5.18이라든지 이거는 뭐 일부 좌파들 또는 심지어는 뭐 빨갱이들의 그런 획책에 불과한 것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하면서, 그래서 한강이 제주 4.3하고 5.18을 다루었다는 것만으로도 그를 좌파 작가라고 그렇게 규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한강의 작품을 나는 좀 진보적 입장에서 한강의 진보적 입장에 손을 들어준 거야 라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것도 저는 물론 반대이고요. 정말 어처구니 없이 한강을 좌파 작가라고 규정하면서 마치 좌우의 또는 진보 보수의 선악론의 모든 것을 환원시킬 수 있다고 착각하는 그런 구시대적 발상, 이게 이제 아직도 사실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 채식주의자를 보면, 채식주의자는 사실은 사회윤리의 문제, 또 가부장성의 폭력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루고, 결국은 그것이 인간이 본성적으로 또는 인간이 자유의 추구의 측면에서 어느 방향을 향해서 자기의
그런 해방을 실천해 가고 있는가를 굉장히 다층적인 측면에서 표현해준 아주 중요한 소설이죠. 소년이 온다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정치적 국가적 폭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정치적 국가적 폭력이 개인에게 들어와서 그것이 어떤 개인의 고통으로 나타나고 그 개인의 고통들을 어떻게 살아내는가를 다층적인 측면에서 쭉 그리고 있기 때문에 단지 정치적 국가적 폭력을 폭로하는 그런 소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벨상 수상 과정에서도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보편적 가치로 다루었다는 그런 뉘앙스의 평가가 있었던 것이죠. 작별하지 않는다는 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4.3에 대한 것인데 4.3은 굉장히 오래전의 일이니까 1940년대 일이다 보니까 많은 4.3의 피해자들은 이미 돌아가셨거나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지금 생존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국가 폭력이 실체로서 존재할 뿐만 아니라 기억들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들의 폭력일 수 있어요. 이건 일종의 푸코의 에피스테메 같은 그런 개념인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4.3의 기억들이 폭력적으로 현재 우리의 문화 속에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인선 엄마 같은 경우가 결국은 그런 기억의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엄마들의 삶을 통해서 사회적 기억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런 환경에서 권력과 폭력이라는 게 5.18처럼 그냥 물리적으로 직접 가해지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이 소설에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국은 기억과 일상의 스타일을 통해서 사실 폭력이라는 게 작동하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개인의 고통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제 큰 틀에서는 이런 세계를 계속 반복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예술적 승화의 장면들이나 또 폭력이나 개인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아름다울 수 있다는 그 아름다움의 작은 어떤 불씨라도 찾으려고 하는 시도들 이거는 권력과 지식이 이제 억압으로 작동하고 있거든요. 그 일반 상황을 해체하려고 하는 현대 철학의 일반적 경향과 한강의 생각은 잘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인류 문학의 공통적인 지향일 수 있죠. 결국은 인간이 받는 고통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배태되는 작은 희망들을 제시하는 그런 보편적인 리얼리즘 세계를 한강은 정말 멋지게 잘 표현을 해주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전의 소설이 진영적인 리얼리즘이랄까요? 그런 성격이 강했다면 한강의 경우는 그것을 초국하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진영적 성격을 넘으려는 시도로서의 다층적 구성을 한강이 계속 반복해서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채식주의자는 3부작으로 옴니버스 형식으로 그래서 일부 채식주의자는 남편의 시점이죠. 그러니까 영해의 남편의 시점이고 2부의 몽고반점은 형부의 시점으로 그려져 있고 3부 나무불꽃은 영의 언니 인혜죠의 시점으로 소설이 쓰여져 있습니다. 또 소년이 온다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층 시점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주인공인 동호의 시점이 나오는가 하면 죽은 자들의 시점, 죽음 후의 고통을 아까 묘사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또 살아남은 자들의 시점에서 다양한 묘사를 하고 있고요. 장례식의 시점이 나옵니다. 이거는 현실 속에 또 다른 폭력이 5.18의 상황에서도 존재했다는 것을 그것을 표현해주는 소외 문제 등에 대한 그런 문제 제기하고도 일정하게 맞닿아 있죠. 결국은 사건이 있고 그 사건이 기억이 되고 그 기억이 사회적 기억 또는 집단 기억화되고 따라서 그 기억 세계 속에서 고통은 여러 사람에게 다층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현상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거는 고전적인 진영인식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인식이죠. 5.18을 다뤘던 소년이 온다나 제주 4.3을 다룬 작별하지 않는다를 좌파소설이라고 하거나 혹은 진보운동을 지지하는 소설이라고 이렇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것은 정말 저는 좀 쪽팔린 그런 시대가 이미 도래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특수성 논리에서 이제 인류사의 보편성 논리로 승화해가는 그런 세계를 한강이 제대로 보여준 것이죠.
세 번째 제가 엄청 중시하는 것은 언어 표현의 새로운 차원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인간의 내면을 바라보는 아주 섬세한 시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기존에도 시나 수필을 읽을 때하고 시를 읽을 때 다르지 않습니까? 시는 사실은 우리의 해석의 범주를 훨씬 더 높여주는, 조금 모호하면서도 그 안에 굉장히 넓은 세계가 존재하는 그런 표현 방법을 그대로 써왔습니다. 그래서 한강이 서시라는 시를 썼어요. 그 서시를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후반 부분만 잠깐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어느 날 찾아와 마침내 얼굴을 보여줄 때 그 윤곽의 사이사이 움푹 파인 눈두덩과 콧날의 능선을 따라 어리고 지워진 그늘과 빛을 오래 바라볼 거야. 떨리는 두 손을 얹을 거야. 거기 당신의 뺨에 얼룩진.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 조금 모호하죠. 그렇지만 손에 잡힐 듯한 얼굴을 정말 사실적으로 큰 어떤 멋진 시어나 이런 거 동원하지 않고도 아주 사실적 묘사적으로 쓰고 있고요. 또 그 안에 어리고 지워진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결국은 얼룩진 얼굴이라는 시상을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떠오르게 해주고 있죠. 이게 저는 타인의 얼굴이라고 레비나스의 사랑의 윤리학을 그대로 떠올리게 하는 그런 표현으로 저는 느꼈습니다. 결국은 이런 시적 표현들이 소설에서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적 산문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표현이 엄청 시적이고요. 그 다음에 소설에서 우리가 플롯이라고 그러죠. 어떤 장면을 설정했을 때도 그 장면이 아주 큰 상징성을 갖는 그런 형태로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설에서도 완전히 저는 새로운 세계라고 봅니다. 소년이 온다에서요. 제가 이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계엄군이 방아쇠를 당기는 장면이 아주 상세하게 묘사되는 그런 점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푸코가 말한 권력장치 속에서 결국은 개인적인 고민 없이 방아쇠를 당긴다. 결국은 인간의 존엄의 윤리가 어떻게 현대사회에서 무너져 가는지 이런 것들을 장면을 묘사적으로 표현하는 것 속에서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그런 것을 저는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한강의 소설은 전체가 저는 언어적 실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적 산문이라는 용어를 썼던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면의 상징성, 예를 들어서 채식주의자에서 영예가 자기 몸에 꽃을 그리는 그 행위들이 여러 가지를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읽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저는 조금 몇 번의 해설을 통해서 내용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한강식의 그런 시적 표현과 상징이 도처에 깔려있는 그런 소설들도 여러분들이 이제는 정말 익숙하게 감동적으로 읽어내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요, 독서 세계를 바꿔놓을 거예요. 지금 뭐 엄청난 양이 서점에서 팔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주문하시면 일주일 정도 걸려야 집에서 받아볼 수 있거든요. 결국은 요 현상은 사실 조금 뭐한 얘기입니다만 한국 교육의 좀 저급함을 적나라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문학이나 사상에 대한 어떤 이해 능력이나 우리가 이제 문해력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문해력은 어떤 질문이 있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딱 써놓은 것에 대한 문해력은 우리가 어느 정도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한강이 보여주고 있는 시적 표현이나 상징 세계나 이런 것들을 독해낼 수 있는 걸 우리가 문해력이라고 해야 맞거든요. 그래서 문화나 사상이나 문해력의 수준을 높일 것을 한강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요구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한강의 소설을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해설적으로 보여드리는 그런 작업을 좀 적극적으로 할 생각이고요. 그런 것에 의해서 우리의 독서 문화도 수준이 확 높아지는 그런 미래를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강의 노벨상 수상은요, 그동안 한국이 쌓아왔던 문화적 변화의 그 총합이 잘 귀결되어서 나타난 것이라고 큰 틀에서는 봅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비롯한 우리 대중들이 한강의 사상적 수준 또는 한강의 표현의 수준 이런 것들을 따라가고 있지 못하는 그런 격차가 또 발생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 같은 위대한 작가들이 우리를 끌어주고 한국도 이제는 좀 더 문화적으로 성숙한
더 이상 진영 논리의 모든 것을 환원시켜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지 않는 그런 문화 시민으로서의 성장을 앞으로 해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한강 작가에게 그런 의미에서 너무너무나 감사하다는 그런 인사를 꼭 전해주고 싶습니다. 오늘 김 교수의 세 가지에서도 한강의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강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